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연식 변경이 된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테크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그랑콜레오스가 한국 시장에 출시된 지 1년 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2026으로 연식 변경된 차량이 또 출시가 되었습니다. 제 퇴근길에서 유일하게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이죠. 여러분이 야경 좀 보세요. 서울은 아무리 막히고 복잡하고 해도 이 한강뷰 야경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한 3초 정도 그 스트레스가 살짝 풀립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한강뷰를 좋아하는가요? 아무튼 이 한강뷰와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갖고 있는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테크를 이렇게 연식 변경된 차량으로 타니까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일단 제가 타고 있는 그랑콜레오스는 파워트레인이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솔린도 뭐 제가 시승기로 올렸었죠. 아무튼 제가 타고 있는 건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1.5 가솔린 터보 엔진에 멀티모드 3단 변속기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르노 그룹에서는 풀 하이브리드를 만들 때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차량처럼 이 전기 모터가 하나가 들어가지 않아요. 즉 싱글 모터가 아닌 듀얼 모터, 투 모터 시스템이다. 그래서 다양한 노면 조건, 다양한 속도 구간에서 전기 모터 개입량이 많습니다. 현재 트랙 컴퓨터상 연비가 16.2예요. 공인 연비는 20인치 기준으로 15km인데 잘 나오는 편에 속하죠. 아무튼 요번에 2026으로 연식 변경이 되면서 뭐가 달라졌냐. 일단 지금 이게 퇴근길에서는 제가 뭐 외장 디자인을 따로 보여드리지 않고 이렇게 실내만 보여드리다 보니까 뭐 바뀐 것도 없는데 또 비싸졌겠지 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실 2026으로 연식 변경이 되면서 실내에서 가장 달라진 점이 뭐냐면 바로 썬루프입니다. 뭐 아쉽게도 이 차량은 썬루프가 없기는 해요. 하지만 2026 연식부터는 일반 썬루프 아니죠.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갑니다. 개방감이 정말 좋은 파노라마 썬루프가 장착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아쉽다라고 느껴졌었던 썬루프의 부분을 좀 해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당연히 시승차면은 풀옵션인데 왜 썬루프가 없느냐. 이게 또 있어요. 여기 센터 쪽에 보시면 에스카파드라는 트림의 차량입니다. 에스카파드는 뭐가 다르냐면은 디자인 특화 트림이에요. 그래서 오프로드 지향성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장 디자인을 보면은 전 후면 범퍼가 조금 와일드한 게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휠아치도 좀 뭔가 오프로드스러운 그런 기믹이 들어가 있고요. 또 휀다 쪽에도 에스카파드라고 레터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썬루프가 왜 없냐면은 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루프. 그래가지고 썬루프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이루프가 궁금하신 분들은 본편 시승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얘가 지금 하이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외장, 그러니까 바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약간 리무진스러운 느낌이 나거든요. 실제로 이 안쪽에 탑승하면은 루프 자체가 길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외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하이리무진스러운 그런 느낌, 감성들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차량은 현재 루프박스가 약 650리터 정도 적재가 가능한 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뭐 SUV들 트렁크 공간 정도가 추가적으로 생긴 거죠. 그래서 위쪽에 진짜 뭐 별의별 거 다 넣을 수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사람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루프박스에 사람을 싣는 거는 불법이에요. 불법입니다. 아무튼 간에 트렁크 공간이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짐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저처럼 캠핑을 다니시는 분들, 낚시라든지 스키, 보드, 저는 또 겨울이 되면은 스키장에 가서 스노우보드를 타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일반 세단에 실으면은 참 애매해집니다. 막 테트리스 하고 장비를 저는 다 갖고 있어요. 장비병이 있어가지고 잘 타지도 못하는데 템빨로 승부를 본다라는 스타일이라서 장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승용차에 실으면은 진짜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루프박스가 적재가 되어 있는 차량으로 간다면은 그냥 루프에 다 때려넣으면 되니까 너무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약간 소음이 들리는데 혹시 들리시나요? 뭔가 이렇게 하고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랑콜레오스 2026 신형에서는 요건 이제 뭐 옵션이긴 하지만 뒤쪽에 냉장고 옵션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가 어딨냐고요? 트렁크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이렇게 딱 하고 트렁크를 딱 열잖아요. 그러면은 좌측에 조그매요. 한 9리터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공간이긴 하지만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ml 생수 있잖아요. 그거 한 3, 4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넓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큐트해요. 귀엽습니다. 하지만 저게 왜 있냐? 캠핑이라든지 레저를 갔을 때 빌트인 되어 있는 냉장고 있는 거 없는 거랑은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캠핑을 주로 자주 다니다 보니까 캠핑용 냉장고를 씁니다. 그 어댑터를 연결하면은 그냥 냉장고처럼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만 그거는 전력 시스템이 있는 곳에서 사용을 해야지 쓸 수 있지만 그랑콜레오스는 이렇게 빌트인 되어 있는 냉장고가 자체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동 중에 뭐 따로 뭐 선을 안 꼽아도 되는 거죠. 저거는 참 좋은데 용량을 좀 더 키우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음료수만 놓기에는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음료수는 그냥 상온에 둬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딱히 뭐 상하지 않는 거라면은. 근데 보통 냉장고가 급하게 필요한 거는 뭐 냉동 음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상하기 쉬운 유제품 그런 것들이거든요. 대다수가 막 생크림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아무리 뭐 아이스박스에 넣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팬이 가동되는 저런 냉장고가 아니면은 금방 막 물러지거나 상하고 막 식감이 좀 변합니다. 제가 또 약간 맛잘알이거든요. 맛을 잘 아는. 그래서 그렇게 맛이 변형이 되면은 먹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신형 그랑콜레오스에는 냉장고 옵션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2026 연식에서 또 하나 달라진 점이 신규 내외장 컬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기존과 비교했을 때 톤업만 된 거고 이거 말고 퓨어 라이트 그레이라는 컬러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화이트 80에 그레이 20% 섞인 컬러랄까? 굉장히 밝은 컬러입니다. 그래서 그 컬러로 실내를 딱 세팅하면은 실내가 굉장히 반딱반딱 밝아 보이는 느낌이 촥 납니다. 그리고 신규 외장 컬러도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무광 컬러는 그 알핀 컬러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G 색깔. 근데 그거 말고 화이트 바디인데 무광 컬러가 출시가 됐습니다. 정식 명칭은 세틴 유니버스 화이트라고 해서 제가 그 컬러를 처음 출시가 되었을 때 실제로 봤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화이트 바디의 무광 느낌이 아니고 그 도료, 안료? 그 사이에 약간 오팔을 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그냥 무광 화이트 같은데 자세히 이렇게 빛을 비춰보잖아요. 그러면 오팔 펄이 막 촤르르 번지면서 어쩔 때는 초록색, 어쩔 때는 보라색, 어쩔 때는 파란색, 진짜 오묘한 그 컬러가 쫙 나타나면서 그 우리 전복 먹으면 껍데기 있잖아요. 그 뒤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 컬러랑 비슷한 게 살짝씩 녹아져 있습니다. 컬러가. 뭔지 아시겠죠? 전복 껍데기. 그래서 그 컬러도 참 예쁜데 추가금이 붙어요. 한 50만 원 정도. 그래서 연식 변경이 되면서 신규 내외장 컬러도 들어갔다는 게 특징이고요. 또 하나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냥 이 12.3인치 화면으로만 봤을 땐 아니 뭐가 달라진 거냐, 디자인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운영체제가 바뀐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기능들이 추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메뉴를 들어가 보게 되면 기존에 없었던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우측 하단부에 R 아케이드 게임이라는 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5G 커넥티비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 20가지 정도의 게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주행 중엔 안 되고 정차 중에만 되거든요. 이렇게 R 아케이드 게임을 누르게 되면 게임이 진짜 많아요. 이거 봐요. 정말 많죠. 드리프트? 드리프트는 놓칠 수 없지. 한번 해볼까? 아,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로딩 느려? 레이스. 소리 좋은데? 힐 클럼. 뭐야 이거? 누르는 거야 이거? 오! V8 8기통 소리 들려. 오, 뭐야 이거? 야, 음색 좋은데 이거? 아니 난 게임하고 싶다고 이 사람아. 아 이렇게 야! 아이씨! 아우! 야 쉽지 않다 이거. 아유!
야, 이거 아주 또랑이 빠지고 난리가 나버렸어. 야, 이거 컨트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너무 어렵다. 아, 안 할래. 씨. 아, 진짜. 여러분들께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게임이 어렵네요. 다양한 게임들이 있습니다. 아, 사실 이게 화면으로도 조절을 할 수 있지만 핸드폰으로 연동해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연동하게 되면은 조금 더 조이스틱의 느낌으로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평소에 게임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살면서도 게임을 거의 안 한 사람입니다. 저는 뭐 핸드폰으로 게임해 본 적도 없고 컴퓨터도 마지막으로 게임을 했던 게, 아, 이러면 좀 약간 연배가 티가 나는데? 카트라이더. 넥슨에서 개발했었던 카트라이더가 처음이자 마지막 게임입니다. 그 정도로 게임하고는 담을 쌓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게임을 잘 못해요, 제가. 하지만 게임을 잘하시는 분들은 정차 중에 굉장히 재미있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즐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요 운전석에서도 할 수 있지만 조수석, 이 모니터 혹시 보이시나요? 조수석 모니터에서도 당연하게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는 없기는 한데 조수석 쪽에 보면은 제일 우측에 R비트라고 노래방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운전석 센터 쪽에서는 안 되고 여기 조수석 모니터에서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한 곡을 땡겨볼까 하고 딱 눌렀는데 세상에, 나 마이크를 연결을 해야 된대요. 마이크를 연결 안 하면은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떴습니다. 아, 이거 마이크 없어도 잘 할 수 있는데, 나. 이렇게 물통 들고 뭐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안 된다. 어차피 빨간불이니까 한번 보여드릴까요? R비트. 이게 노래방 기능이래요. 그래서 막 최신곡부터 다양한 장르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누르면 안 돼요. USB 마이크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뜹니다. 아우, 아쉬워라. 여러분들께 한 곡을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안 된다네요. 어쩔 수 없죠. 그러면 꽝! 다음 기회에! 그리고 이외에도 5G 커넥티비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OTT 서비스, SNS, 뭐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도 가능해요. 요즘은 차량 안에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진보된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진짜 차량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주 옛날에는 차량 안에서 뭐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잖아요. 뭐 뒷자리를 굴러다니는 모가 뭐 좀 뜯다가 엄마한테 혼나고 그리고 세계 지도래. 국내 지도 보다가 한 장 찢으면 또 엄마한테 혼나고, 뭐 그게 우리 때는 오락이었는데 요즘은 그냥 차량 자체적으로 이 내부 안에서 다양한 이런 5G 시스템을 사용해서 기능들과 앱들을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즐길 거리가 참 많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좀만 늦게 태어날 걸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격은 얼마냐? 기존 모델 대비 평균적으로 54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된 3,800만 원대부터 시작합니다. 요거는 이제 가솔린 말고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을 했다는 거는 소비자 입장에선 늘 아쉬운 포인트죠.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서 뭐 또 나름 장기적으로 보면은 괜찮은 가격대라고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 상승률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랑콜레오스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동급, 보통 이제 동급이라고 하면은 기아의 소렌토와 현대의 산타페가 있습니다. 순수 내연기관으로 가면은 말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단 하이브리드로만 봤을 때 그랑콜레오스가 소렌토 하이브리드나 산타페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 가성비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스펙, 동일한 옵션을 짜 맞추더라도 그랑콜레오스가 뭔가 뒤떨어지는 건 없는데 가격이 좀 더 저렴해. 근데 디자인은 예뻐. 그리고 막 화면도 막 여기까지 막 다 있고 막 앰비언트 라이트 막 싹 다 있어. 괜찮은데? 한번 구매를 해볼까 해서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셨죠. 실제로도 2025년 한 해 기준으로 그랑콜레오스가 약 3만 대가 좀 더 넘게 팔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약 88%의 분들이 가솔린 말고 하이브리드를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랑콜레오스를 살 거면은 가솔린 말고 하이브리드로 가라라는 무언의 압박 같은 그런
통계죠. 그래서 저는 그랑콜레오스를 가솔린도 타보고 하이브리드도 타봤는데 일단 주행 질감에 있어서 차이가 조금 많이 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 사용 개입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엔진으로 가는 것보다 전기 모터로 주행하는 빈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즉 전기차 모드가 좀 더 많다. 그래서 그런지 미끄러질 때 초르르르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퍼센테이지가 조금 많아서 가고소고 막히는 길에서는 사실 가솔린보다는 하이브리드가 압도적으로 조용하고 편안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연비 차이가 조금 많이 나죠. 가솔린 같은 경우는 제가 탔을 때 연비가 10km? 리터당 10km? 그 정도가 나왔거든요. 뭐 나쁘지는 않죠. 10km 누군가에게는 높은 수치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낮은 수치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연비가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한 숫자거든요. 하지만 이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들은 기본적으로 대충 타더라도 리터당 연비가 15km가 넘기 때문에 유류비를 아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솔린과의 차이는 얼마나 나냐 봤더니 평균적으로 319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즉 하이브리드가 약 300만 원 정도가 비싸다라는 거죠. 물론 차량 금액이 비싸면 초기 투자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내가 이 차량을 1, 2년 타고 팔 게 아니고 좀 장기간 소유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친환경 파워트레인이 훨씬 더 세이브가 많이 됩니다. 또 요거는 주행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빨리 찾아오겠죠. 전기 모터가 2개나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회생제동을 걸어주는 힘도 다른 풀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 좀 더 크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회생제동 레벨을 높음 단계로 설정을 해놨어요. 단계는 낮음, 보통, 높음 이렇게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조절은 기어 레버 쪽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좌측으로 당기면 낮아지고요. 반대로 우측으로 이렇게 당기면 회생제동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높음 단계거든요. 여기서 엑셀을 밟고 살짝 떼보면 회생조동이 힝 하고 들어오긴 해요. 근데 이게 순수 전기차는 또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 전기차들처럼 회생제동을 걸어주는 힘이 막 엄청나게 강력하진 않습니다. 요즘 전기차들 보면은 뭐 I 페달이다, 원 페달 드라이빙 모드다, 뭐 B 모드다 해가지고 진짜 그냥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없게끔 엑셀 페달 가감속만으로 가고서고가 되거든요. 약간 게임 같아요. 근데 그런 정도의 회생제동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최종적으로 정차하려면은 풋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약간 이질적인 게 있는데 저속일 때는 거의 웬만해서는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고 내가 감속하고 최종적으로 멈춰야 될 때 회생제동으로 휘잉 하면서 1차적으로 감속을 시켜주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감속은 이렇게 풋브레이크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밀린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느꼈을 때 아 나는 이쯤 완전히 정차하고 싶어 해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거보다 좀 더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페달의 감도를 좀 익숙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약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랑콜레오스는 참 희한한 게 디자인 예쁘고 뭐 성능도 무난해요. 괜찮아. 근데 사용성이 진짜 극악인 것 같습니다. 웬만한 우리가 좀 이렇게 모르는 생소한 브랜드 제외하고 좀 흔히 알려진 브랜드 차량들 중에서 사용성이 이렇게 불편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트릭 컴퓨터도 그래요. 트릭 컴퓨터를 어디서 보냐면은 이 깜빡이 레버 있잖아요. 깜빡이 레버가 이렇게 기어 레버가 있는데 여기를 눌러야 됩니다. 여기를 눌러야지 주행 정보라든지 누적 키로수, 연비, 아니면은 타이어 공기압, 에너지 플로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이 회생제동을 도대체 어디서 조절을 해야 되나 한참을 찾았는데 기어 레버예요. 근데 진짜 웃긴 게 기어 레버가 이게 써져 있거든요. 중립, 후진, 드라이브,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는데 보통의 차량들의 기어 레버가 마이너스, 플러스면은 다운시프트, 업시프트입니다. 그러니까 기어 단수를 올릴 것인지 내릴 것인지 요거거든요. 근데 그랑콜레오스는 요게 바로 회생제동 레벨입니다. 아니 이거를 회생제동이라고 마크를 써놓던가 써놓지도 않고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찾아요? 저는 만 7년 동안 자동차 유튜버, 자동차 리뷰를 하면서 정말 수백 대의 차량들을 타봤습니다. 안 타본 차량들도 많긴 하지만 타본 차량도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시승기를 정말 많이 찍으면은 차를 막 3-4대 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새로운 차량들을 진짜 몇십 대씩을 타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사용성이 불편하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인증된 얘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차가 오자마자 기능들을 바로 익힌 다음에 공부를 하고 촬영 준비를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보통의 차량들은 이렇게 버벅거림이 없거든요. 보통 보면은 이렇게 딱 봤을 때 시인성이 좋습니다. 뭐 회생제동 딱 이렇게 딱 튀어져 있고 무슨 기능 딱딱딱 있는데 얘는 숨겨진 기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디테일하게 시간을 할애해서 봐야지 찾을 수 있는 기능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게 내 자차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긴 하겠죠. 자차는 내 차, 맨날 타는 차니까 딱딱딱 알 수 있지만 저처럼 잠깐 타고 잠깐 타고 잠깐 타는 사람한테 불편하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은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약간 불편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늘 클러스터 없는 거를 별로 선호하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차가 갔을 때 속도 게이지도 바늘로 쫙 올라가고 특히 RPM 게이지를 봐야지 내가 뭐 몇 단을 쓰고 있고 뭐 회전수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고를 딱 알 수 있지. 디지털 숫자로만 조그맣게 표시해주면 운전 중에 시인성이 안 좋습니다. 왜냐면 운전하려면 고속으로 딱 주행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의 차들도 봐야 되고 속도도 봐야 되고 차선도 봐야 되고 볼 거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진짜 코갈만하게 이렇게 써있어 RPM이. 그럼 언제 봐요? 이게 딱 시인성이 좋게 바늘로 착 있어야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실제 차량을 운용을 하면서 불편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점만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전방에 HUD가 있는데 이게 약간 좀 AR? VR? 약간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가령 제가 목적지를 찍어두면은 화살표 표시로 너는 지금 여기서 우회전을 해야 돼 라고 화살표 표시가 또르르릉 또르르릉 이렇게 보여줍니다. 내가 지금 좌회전 해야 될 때야 그러면 쪼르르릉 쪼르르릉 보여주고 HUD에서 포함되는 항목들이 많아서 주행 중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상당히 편리해요. 그리고 야간에서는 조도가 살짝 낮아지고 주간에는 조도가 좀 더 올라가고 이러한 디테일한 것들도 잘 잡아내더라고요. 제가 열선을 켰더니 너무 더워요. 잠시만요. 열선 좀 꺼줘. 여러 기능의 열선이 있어요. 어떤 열선을 제어할지 다시 말씀해 주세요. 시트 열선 꺼줘. 자동차 시트 열선을 끌게요. 이게 그랑콜레오스는 이것도 약간 장점이다 단점일 수가 있거든요. 열선이 무슨 가마솥 뚜껑이야. 진짜 뜨거워요. 제가 이렇게 막 지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찜질방 가고 막 목욕탕 가고 막 열탕에서 막 푹 삶아 굽는 거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뜨겁다고 할 정도면 진짜 뜨거운 거거든요. 그랑콜레오스는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시트 열선이 압도적으로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거 온도 조절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저온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의 다년간의 썰 중에 하나인데 제가 운전하다가 저온 화상을 열선 때문에 입은 적이 있습니다. 참 별일이 다 있죠. 이유는 그거예요. 운전을 하고 집중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맨날 가는 길 말고 초행길은 더더욱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내비 보느랴 막 이렇게 전방 보느랴 하다 보니까 제 엉덩이 감각을 잊어먹은 겁니다. 나중에 제가 한 2시간 정도 운전을 했거든요. 딱 내려서 보니까 엉덩이가 막 가렵고 좀 아픈 거야. 따갑고 나중에 집에 가서 봤더니 새빨간 거예요. 여기 허벅지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열선을 최대치로 해놓고 제가 안 끄고 달렸던 거예요. 2시간 동안.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온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화상 연고 약국에 가면 팔거든요. 그거를 발랐어요. 아무튼 간에 겨울철에는 열선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저온 화상 주의하세요. 그거 진짜 의외로 흔히까지는 아니지만 종종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참 별일이 다 있죠. 별일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외에도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 사운드도 나요. 오, 이건 거의 엘사 나올 것 같아요. 에코 모드는 좀 귀엽다. 이러고. 여기서 하이브리드는 4륜이 추가가 안 되기는 하지만 가솔린 같은 경우는 4륜 추가가 가능합니다. 4륜을 넣게 되면 오프로드 모드가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동력을 세게 가져갈 수 있는 모드인 거죠. 근데 그랑콜레오스 타시면서 오프로드를 가시는 분들을 제가 못 봤거든요? 혹시 계신가요?
그랑콜레오스는 정통보다는 도심형 SUV에 맞춰서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뭐 오프로드를 뭐 갈 수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뭐 진입 각도도 뭐 20 몇 도가 된다고 하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오프로드보다는 그냥 온로드에서 타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도로 새로 깔아놨네. 요즘 연말이라 가지고 도로 공사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새로 깔아놓은 도로는 너무 조용하고 너무 편해. 너무 편해. 또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새롭게 깔려진 도로는 참 조용하고 편안하다. 왜냐면은 제가 이 그랑콜레오스를 이틀간 데일리카로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순수 국산차,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현대 기아 정도가 있겠죠. 동급 세그먼트랑 따졌을 때 하체 세팅, 즉 승차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랑콜레오스는 도심형이긴 한데 하체가 막 엄청 부드럽고 편안하진 않아요. 막 노면의 요철들 다 읽어주고 또 이제 감쇄력을 풍부하게 가져가야 될 때도 뭔가 덜커덩거리기도 하고 특히 1열보다는 2열의 승차감이 살짝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세팅값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체에 있어서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처럼 잘 포장된 도로에서는 편안하죠. 근데 오히려 이러한 세팅값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계시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미국 차나 유럽 차들이 좀 안 좋은 노면 상태를 가게 되면은 도로의 요철들을 탑승객에게 좀 많이 전달을 해주는 타입의 차량들이 많기는 합니다. 뭐 그쪽 분들은 그러한 세팅값을 좋아하시나 봐요. 근데 그런 게 왜 좋냐면은 완전 이제 고속으로 달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고속 직진 안정성이 좋아집니다. 왜냐? 하체가 조금 더 탄탄하게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한국은 뭐다? 달릴 수 있는 도로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안락하고 컴포트한 하체 감각을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TMI이긴 한데 저희 사무실이 지금 주차장을 공사해가지고 들어가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차를 지금 옆 건물에 돈을 주고 하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일반 차를 탈 때는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옆 건물 주차장 이제 전고가 1.7m 이상 진입 금지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아니 요즘 아파트들 봐도 진짜 짜게 구는 데가 2.0이거든요. 보통은 2.2m고. 근데 1.7m인 거예요. 이러면은 웬만한 하이루프 차량들은 못 들어가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주차를 멀리다 했다라는 그런 TMI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하이루프가 다 좋긴 한데 내가 가는 곳들의 주차장, 그러니까 전고, 천장이 낮은 곳들은 주의를 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안 들어가는 주차장이 있어요. 있습니다. 오늘 정말 당황했어요. 그리고 본편 시승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루프박스가 탑재가 되면은 어쨌든 간에 뭐가 이렇게 덜렁 모자가 씌워져 있으니까 공기역학이 안 좋아집니다. 즉 공기저항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연비도 손실이 되고 또 고속으로 달렸을 때에도 가속감들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리고 펀드라이빙을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랑콜레오스로. 하지만 갑자기 가다가 고속으로 가다가 적재물이 뭐 떨어졌어. 아니면은 갑자기 차가 고장나서 서 있어. 그랬을 때 급 조향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루프 박스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게중심이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안정감보다는 불안정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짐이 정말 많으신 분들이 아니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루프박스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지금은 또 엔진으로 구동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고속에서는 그렇게 크게 체감이 안 되지만 저속으로 주행할 때 전기 모터로 가다가 엔진이 개입이 되면은 다른 하이브리드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 엔진룸에서 오는 소음과 진동이 상당합니다. 거의 뭐 진짜 앞에서 뭐 흡참들을 안 넣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엔진의 소음 진동들이 장난 아니에요. 이게 페달을 뚫고 들어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포인트가 살짝 미진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거는 연식 변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부분 변경해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키는 참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고요? 액세서리 아니고 루프박스 열쇠입니다. 그냥 열쇠죠, 열쇠. 전형적인 열쇠.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저는 진짜 퇴근길이라서 너무 막힙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